네, 레벨 3 픽스드 인컴 시간입니다. 책은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드디어 12월이네요. 12월 28일인가 9일까지 저랑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끝나면은 이제 우리 해피 뉴 이어 하면 될 것 같아요. 레벨 3 이제 픽스드 인컴 가르치게 된 홍지웅이라고 합니다. 현재 레벨 1에서 지금 2과목 맡고 있고요. 이제 레벨 3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낯익은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 수업 방식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뒤에 판서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이 있으면은 보통 한 1시간에서 한 40분 정도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다 판서를 해놓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수업 시간 좀 먼저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저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업 끝나고 바로 탕 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뭔가 질문하시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판서를 좀 미리 해놓는 데는 저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들 인터넷 강의 복습하실 테니까 클릭할 때 67분이나 떠 있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클릭하기 싫죠. 네. 왜냐면 이거 언제 들어?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보통 1.6배속으로 듣는데 1.6배속으로 들었을 때 48분짜리 동영상 클립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30분 만에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48분짜리를 2개 들으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수업 시간 2시간을 썼을 텐데 나는 1시간 만에 듣는 거니까 뭔가 내가 좀 시간을 절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를 다 48분 안에 끊습니다. 그래서 45분 때 감독님이 뒤에서 손을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끊고 다시 쉬는 시간 때 또 판서 해놓고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판서를 미리 해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3를 제가 본 게 이제 8년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아마 그때 느꼈던 바가 있고 저도 레벨 3는 한 번에 붙지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레벨 1, 2는 합격했는데 한 번에 레벨 3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픽스드 인컴 포트폴리오는 시험 비중으로는 8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 때 에세이 쓸 거고 오후에는 이제 멀티플 셋을 풀겠죠. 멀티플 셋에서는 보통 한 2세트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때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실상 그 PWM과 그 인스티튜셔널 그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죠.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2세트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가 오후에 풀게 될 게 10세트씩 6문제니까 60문제거든요. 그럼 2세트 나온다? 12문제겠죠?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 18시간에서 19시간을 수업을 할 텐데 1시간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전 채점된 결과표를 받아보게 되면은 깜짝 놀래요. 왜냐면 난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막 그 상은 거의 안 보이고 상중하에서 중하에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오후 때는 거의 다 상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상상상 찍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비중은 작지만 내가 다 맞춰야 된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방법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다른 강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1회독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2회독 때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킨텍스 가시게 되면은 뭐 다들 레벨 3 구력까지 오셨으니까 잘 하실 테지만 가끔 히말라야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뭔가 책의 책방에다가 책을 다 넣고 오는 거죠.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에세이 때는 또 다른 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브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냐면은 레벨 3까지 오셨으니까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가 맞는 얘기 하고 있네. 내가 몰랐던 내용은 없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은데, 가끔 서브노트를 만들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 보완해 가셔서 당일날에는 꼭 서브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타자의 입장. 레벨 3는 1이랑 2 공부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공부하시면은 조금 난감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유가, 레벨 1, 2 때는 투수의 입장이었어요. 야구로 비유하면은. 그래서 뭐 커브볼이 있고 뭐 이런 볼들이 있어 라고 해서 볼들을 알려주는 게 레벨 1이고요.
그리고 레벨 2 때는 내가 알려줬으니까 네가 한번 던져볼래? 그래서 실제로 던지는 그런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레벨 2입니다. 근데 레벨 3일 때는 갑자기 내가 레벨 1, 2 때는 투수의 입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레벨 3일 때는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타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 이런 볼들 있는 거 내가 알려줬고 던져봤지? 실제로 네가 쳐봐라고 하는 게 레벨 3예요. 그래서 레벨 1, 2 방식대로 그냥 과목 바이 과목으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픽스드 인컴을 공부하지만 이거를 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구름 속에서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나중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쭉 수업을 할 텐데 이거를 왜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으로서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픽스드 인컴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쿼티도 요만큼 있는 거고 뭐 리얼 에스테이트도 있는 거고 AI도 있는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픽스드 인컴은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픽스드 인컴은 왜 들어가는 거고 이 픽스드 인컴을 내가 나중에 조정하게 될 텐데 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앞으로 배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수 입장이 아니라 타자 입장에서 배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 명심하면서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레벨 3 가시게 되면은 오후 때는 여러분이 보던 풍경입니다. 3시간 주어지고 10세트 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사실. 시간이 남아서 한 40분 남게 되면은 주변을 이렇게 슬쩍 보게 되면은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먼저 퇴실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알던 풍경이에요. 근데 오전 때는 우리가 알던 풍경과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도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빨리 풀어서 항상 레벨 1, 2 때는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레벨 3 오전 때는 제가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딱 다 풀고 펜 딱 놓으니까 거기 안내원이 이제 펜 놓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전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전 때 가시게 되면은 에세이를 10개를 쓰셔야 돼요. 10개를 쓰셔야 되는데 3시간 주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1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PWM이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required return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목표 수익률 구하라고. 여러분들이 아싸, 내가 이거 제대로 풀어보겠다. 그래서 레벨 1에서 2, 3까지를 다 회상하면서 첫 번째 에세이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2번 넘어갈까? 시간 딱 보면 2시간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레벨 3의 오전 시간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보통 10개, 잔인할 때는 11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그냥 기계처럼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 때 시험을 보시겠죠. 가끔 오전 시간 때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계처럼 푸는 연습을 하시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픽스드 인컴은 오전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이다. 픽스드 인컴이 나오면은 보통 AI가 오전에 안 나오고 약간 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멀티플 시간에는 자주 등장하는 아이니까 꼭 상상상 찍는다는 기분으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판서할 때 여기다가 제가 챕터를 써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픽스드 인컴 포트폴리오는 총 4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overview, 두 번째가 liability driven and index라고 나와 있어요. 픽스드 인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캐시플로우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을 때 이거를 에쿼티나 AI나 리얼 에스테이트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픽스드 인컴으로 상환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편하겠죠. 따박따박 이자와 원금이 정해진 타이밍이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배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픽스드 인컴 생각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일드 커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 네 번째,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벨 1, 2 공부하셨으니까 CFA가 좋아하는 거는 패시브 운영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마켓이 어느 정도 에피션트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00% 에피션트하고 100% 패시브한 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시간 때 core 세이틀리티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메이저는 패시브로 운영을 하고 위성처럼 만들어서 액티브로 운영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만큼 액티브도 좀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목적상 딱 들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번, 4번은 시험 목적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번, 3번이 시험 목적상 가장 중요하죠. 1번은 오버뷰이기 때문에 시험 목적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 좋아하는 거는 액티브보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시험 목적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목적이시다. 수석이 목적이시다. 수석이면 다 하시면 되고요. 다 집중하시면 되고, 나는 문 닫고 들어갈래 라고 하시는 분은 2번, 3번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뷰 시간 때는 2번, 3번에서 뭘 배울지 조금 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즈 노트나 커리큘럼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세요.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뷰 시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1, 2, 3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커리큘럼북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먹 exam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항상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럴 때는 정답은 없죠. 근데 제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레벨 1, 2, 3를 공부하면서 시험에서 이제 차터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모의 exam 본 적 없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커리큘럼 책을 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이즈 노트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만 하셔도 나중에 테스트 뱅크 받으셔서 풀시고 그래도 합격엔 지장 없다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LOS별로 판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LOS는 쉐이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서브노트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이제 정리 방식이고 이게 마음에 드신다. 그럼 똑같이 따라서 필기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대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 LOS는 우리가 뭘 배우는 거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 마음대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LOS에서 뭔가 어떤 걸 배웠구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쉐이즈 교재 가서 중요한 문장 위주로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들은 되게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표시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이해독하면서 복습하실 때 저 강사가 어떤 문장은 읽어줬었는데 이건 내가 다시 봐야겠다 하시면 되겠죠. 쉐이즈 교재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복습하실 때 다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린 문장만 체크하셔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만 할 거니까 좀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요청사항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냥 하면 되죠. 네. 첫 번째, 18.A, 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다 아실 거예요. LOS를 딱 읽었을 때 LOS에 calculate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describe나 identify라 라고 나오게 되면 거기선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18.A LOS부터 같이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discuss 1페이지죠. Rules of Fixed Income Securities in Portfolio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문제 안 나온다. 그럼 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은 role이라는 역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equity도 있고 픽스드 인컴도 있고 RE도 있고 AI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굳이 픽스드 인컴이라는 애를 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냐라는 것이 LO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아는 내용들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버뷰 시간 때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왜 늘까요? 첫 번째, CFA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죠. diversification. 그래서 분산 효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분산 효과가 이루어지냐? 결국 분산 효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름, 해리 바쿠이치 아저씨가 얘기했었죠. 어떤 두 자산이 있을 때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보다 낮다면은 그 두 자산을 섞게 되면은 거기서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분산 효과가 일어나는데 주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는 equity, fixed income입니다. 그러면 equity랑 비교해 보자는 거죠. 봤더니 low correlation with equity더라. 주식이랑 상관계수가 낮더라. 미국을 경우로 보니까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주로 0.5 이하더라. 자, 그 말 뜻은 equity랑 fixed income이랑 같이 놓게 되면은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레벨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레벨 3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픽스드 인컴에는 단 하나의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픽스드 인컴 안에는
뭔가 정부채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본드라고 해서 약간 정크 본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IG라고 써놨습니다. IG는 Investment Grade.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적격 등급, 보통 트리플 B라고 얘기하는데 트리플 B 이상 가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한번 보자고요. 하나의 에셋 클래스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끼리 상관계수가 있을 거예요. 좋은 채권들끼리 상관계수가 있을 거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랑 하이힐드 본드, HY라고 써놨죠.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망할 것 같은 회사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크 본드죠. 그러면은 걔네들끼리도 상관계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럴 때 봤더니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끼리 상관계수가 더 높더라. 그리고 경기가 진짜 갑자기 확 나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하이힐드 본드를 다 시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랑 하이힐드랑 상관계수가 좀 낮게 가더라. 그래서 픽스드 인컴 안에도 에쿼티랑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봅시다 해서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스드 인컴 안에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리고 하이힐드 본드가 있을 텐데 각각 상관계수가 다르더라. 그래서 안전자산끼리 움직이던데 라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픽스드 인컴만 얘기했는데 방금 에쿼티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에쿼티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으로서 에쿼티랑 픽스드 인컴을 싹 볼 때 아무래도 에쿼티가 좀 더 리스키한 건 사실이잖아요. 픽스드 인컴은 뭔가 캐시플로우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봤더니 하이힐드 본드랑 에쿼티랑 조금 상관계수가 더 높더라.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은 리스키 에셋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에쿼티도 늘어나고 하이힐드 본드도 같이 움직이더라. 그쪽 수요도 늘어나더라. 근데 다 같이 빠그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식도 던지고 하이힐드 본드도 던지고 나는 자꾸 내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국채 같은 것만 편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하이힐드랑 에쿼티는 서로가 좀 높더라. 근데 봤더니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국채랑 그리고 에쿼티랑 상관계수를 비교해 봤을 때 에쿼티와 하이힐드가 상관계수가 더 높더다라는 것이 세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쿼티 얘기했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하이힐드 본드 그리고 에쿼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 첫 직장이 이제 투자은행이었는데 증권사 IB였는데 이제 데스크에서 뭔가 뉴스 브리핑을 써야 되는데 이 말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 당시 사회 초년생 때 영어로 써야 되는데 그 뭔가 채권이 안전한 쪽으로 갑니다라고 뭔가 안전자산이 뭐 많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막 경향이 써야 되는데 전 그냥 구글아 도와줘 그러면서 구글 번역기에 썼죠. 근데 이제 선임이 딱 보더니 너 뭐 하냐 이러더라고요. 안전한 쪽으로 간다. 시장이 전체가 그렇게 된다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flight to quality라고 합니다. 뭔가 날아간다는 거죠. 퀄리티 쪽으로 우리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반대말 flight from quality. 그러면 퀄리티에서 뭔가 다시 날아간다는 뜻은 이쪽은 뭔가 위험 자산이 선호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은 위험 자산은 싫어. 뭔가 국채 쪽으로 갈래. 라고 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롤즈예요. 왜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픽스드 인컴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LS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래서 diversification을 얘기했습니다. 상관계수를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그냥 두 번째가 regular cash flow. 당연히 픽스드 인컴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이자와 원금이 보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채권이 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노미널 파밸류가 있을 거고 정해져 있는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채권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채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사실 3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레벨 3 때는 여긴 사실 다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냥 끄덕끄덕 네가 옳은 말 하고 있네. 근데 3 때 얘 같은 경우는 좀 새로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객관식에 나온다면은 요 3번이 그래도 좀 나온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미널 채권 같은 경우는 해지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채권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그래서 뭐 리얼 레이트 본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두 개예요. 사실 채권을 얘기하게 될 때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물려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파밸류가 100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5%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적용이 탕 되면은 우리 파밸류가 105로 바뀌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5 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 100 곱하기 1.05에 대해서 다시 쿠폰 레이시 곱해지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10%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 이자가 10만 나왔어야 되는데 파밸류가 105로 바뀌게 되니까 쿠폰 레이트도 바뀌게 됐죠. 쿠폰 레이트는 안 바뀌지만 쿠폰 금액이 바뀌게 되겠죠. 105 곱하기 10% 해서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같은 경우는 파밸류와 쿠폰이 서로 조정이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플로팅 레이트 본드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채권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리보 플러스 100bp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리보가 움직이게 되면은 쿠폰이 조정된다. 그러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채권들은 공통점이 있죠. 뭔가 나한테 캐시플로우가 조정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존재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는 파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로팅 본드 같은 경우는 쿠폰만 조정이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현금 흐름을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쿠폰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파밸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프로텍션 되느냐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같은 경우는 파와 쿠폰이 모두 프로텍션이 됩니다. 근데 플로팅 본드 같은 경우는 파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파는 프로텍션이 안 되고 쿠폰만 프로텍션 된다. 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로텍션 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V로 쳐놨고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LOS 18.a의 전부 내용이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시험장 가셔서 문제 나오실 때 별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쉐어적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이 빠른가요? 말 별로 안 빠르죠. 근데 제가 지금은 안 빠른데 한 2교시 때, 3교시 때 가면 기어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1.6배속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뒤에서 막 뭐 이러시든가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1 때는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강 후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수강평에 뭐라 써 있냐면은 말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대부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배속처럼 말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페이지입니다. 자, exam focus는 넘어가고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18.a discuss rules of fixed income 나와 있습니다. 역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fixed income만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줄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The fixed income market is very vari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다음 줄에 중간에 it varies라 써있죠. It varies by metric and credit quality segment. 매출티도 다르고요. 그리고 신용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채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린 그것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해봐야 레벨 3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셔서 페이지 2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 픽스드 인컴을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왜 넣냐라고 해서 지금 1번 나와 있죠. 1번 diversification. 그래서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 general, fixed income has low correlation to equity market. 그래서 에쿼티 마켓과 low correl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끝에 가시게 되면은 The lower the correlation, the greater the diversification benefit 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당연한 문장이긴 한데 레벨 3일 땐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요. 아예 문장 자체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가지고 나중에 에세이 가시게 되면은 이 문장을 써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괜히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장 쓰라고 하면은 막 쓴 다음에 갑자기 막 휘치 등장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레벨 3일 때는 그냥 정말 딱 볼 포인트로 간략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슈이저 교재에서 가끔 너무나 당연한 문장을 제가 밑줄 터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에세이 시간 때 무기로 활용하시라라고 해서 제가 밑줄 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 lower the correlation, the greater the diversification benefit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쭉 봤더니 S&P 같은 경우는 에쿼티 인덱스가 우리가 그 상관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0.35에서 0.36 정도 나왔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야 된다. 그 다음 단락에 in general,
Various US investment grade, 아까 있던 IG, 투자 적격 등급, segment had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ith each other. 그래서 뭔가 투자 적격 등급 채들은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걔네들끼리는 상관계수가 높아요. 근데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줄 끝에 high yield 나와 있습니다. HI means. 그래서 high yield had low correlation to investment grade fixed income and offered significant diversification within fixed income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채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low correlation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 이 low correlation 결국 다시 우리에게 diversification effect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But they were also the most correlated to equity market. 그래서 근데 이 위험 자산이라는 애들은 주식시장이랑 다시 또 상관계수가 높더라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flight to quality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se correlations are not always stable over time. 이 상관계수가 언제나 항상 뭔가 스테이블한 건 아닙니다. The particular problem is flight to quality. 자, 그래서 근데 특정한 문제점이 있다면요. flight to quality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 뭔가 안전자산 선호 현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뭔가 correlation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 does. 그래서 correlation of this government bond to riskier asset decline during period of stress and may be negative.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LOS 공부하실 때 뭔가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LOS가 내가 왜 공부하는지 Y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2번 나와 있죠. Fixed income 왜 내야 되냐? regular cash flow다. 그래서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그래서 most fixed income provides regular, predictable cash flow that investor can use to meet expected future obligation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미래에 뭔가 충족시켜야 되는 obligation이 있을 때 이 regular cash flow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벨 3 때 이 regular cash flow를 좀 더 드릴 다운해서 내려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미래 부채들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레벨 3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인플레이션 hedge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hedge, some types of bond, 그 줄 끝에 some types of bond do provide forms of the inflation protection. 그래서 어떤 본드들은요, inflation protection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3페이지에 짝대기 있고 첫 번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Inflation linked bond. 그래서 can also hold real rate or real return 이런 본드들은요 provide direct protection for the effect of inflation.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직접적으로 프로텍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But unlike regular bond, the par adjusts for inflation. 얘네 특징이 뭐라고요? 파가 조정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파가 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쿠폰 어마운트도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프로텍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퀴드 본드 단락 끝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at expiration 만기 때요. Inflation adjusted par is paid to investor. 그래서 인베스터에게는 adjust 된 파가 다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파는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받은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짝대기 나오는 것이 floating rate coupon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채도 우리가 inflation protection 기능이 존재할 겁니다. floating coupon security also provide inflation protection. 근데 얘네 차이점은 뭐냐면은 파가 조정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No adjustment is made to par amount. 파가 조정되진 않습니다. Thus, 그래서 it is said the coupon are inflation protect but not the principal. 그래서 원금은 뭔가 우리 프로텍션 받는 것이 아니지만 뭔가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figure 18.1입니다. 18.1은 체크 꼭 해놓으시고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린지 알잖아요. 픽스드 쿠폰 본드,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플로팅 쿠폰 본드, 삼지선단에 란 딱 내용이 따오면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게 될 때 세 가지가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 단골일 수밖에 없겠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띠가 18.1 체크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LOS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부터가 이제 좀 레벨 3 맛보기로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OS 18.B입니다.
자, 18.b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Describe how fixed income mandate may be classified and compare feature of the mandate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진 않겠구나. describe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개념만 확실히 알고 가면 되겠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픽스드 인컴을 넣는데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약간 좀 소극적 목적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좀 적극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소극적 목적이라 하면 좀 패시브하게 투자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걸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liability based, 뭔가 부채 상환이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용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부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나만 좀 수익률 잘 올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total return based. 그래서 이 앞에 뒤쪽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fixed income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는 우리가 부채 상환이 목적이라면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가 나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험 목적상 딱 봤을 때 CFA가 좋아하는 건 패시브라고요, 액티브라고요? 패시브라고요. 그러면은 시험 목적상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패시브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FA는 패시브를 참 좋아하잖아요.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CFA가 미친 듯이 찬양하는 애들 몇 개 보이지 않으세요? ETF. ETF 단점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슈에즈 노트에 절대 적혀 있지 않아요. ETF의 단점. 그 다음에 리츠. 리츠 단점이 딱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FA가 찬양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찬양하는 그런 쪽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liability based.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채권을 넣는 게 목적 자체가 부채 상환이 목적이다라는 그런 국면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용어로 immunization이라고 합니다. 면역화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부채가 우리 존재하는데 내가 그거에 맞게 픽스드 인컴을 세팅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 부채가 면역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년 뒤에 500억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5년 뒤에 파밸류가 500억짜리인 채권을 사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때 그걸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immun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만은 좀 다른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캐시플로우 매칭.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입니다. 5년 뒤에 갚아야 될 게 있어? 오케이. 그 5년 뒤에 그 금액만큼이 나한테 떨어지게 되는 채권 사놓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시플로우 매칭. 가장 심플한 방식이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산을 선택하면 될까요? 일단 나한테 페이아웃, 나가야 될 돈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인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채권을 사두자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캐시플로우를 매칭시켜주자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5년 뒤 채권을 사놓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뭐 굳이 벌써 사놔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걸 사놓는 순간 내 펀드의 금액이 그만큼 잠기잖아요. 난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니? 라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움직여보자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2번 듀레이션 매칭. 내가 채권을 좀 공부해 봤는데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란 게 있더라. 자, 그래서 굳이 네가 말한 대로 페이아웃, 캐시플로우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듀레이션을 매칭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이자율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변동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변동하게 되면은 요 채권을 사두면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듀레이션 에셋이랑 듀레이션 라이빌리티 자체를 맞춰놓자. 금액은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근데 이 듀레이션 에셋과 듀레이션 라이빌리티를 맞춰놓는다는 뜻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돈을 내게 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하건 간에요. 엔딩 밸류는 맞춰주자라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캐시플로우를 맞춰주자. 근데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듀레이션을 맞춰주자.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엔딩 밸류만 나중에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듀레이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캐시플로우 맞추면 되니까. 2번은 그러지 말고 듀레이션을 맞추자라는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야, 그것도 시간 좀 아까운 것 같아. 기회비용이 아까운 것 같아. 나는 뭔가 하이브리드로 갈래. 라고 하는 방식이 세 번째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컨팅전트 이뮤니제이션 방식입니다. 자, 컨팅전트.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어원으로 지금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뮤니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은, 액티브 매니지먼트와 이뮤니제이션을 섞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미래에 갚을 돈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을 굳이 지금 채권을 사서 내가 그거에 맞춰놔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예 채권을 사놓긴 할 텐데 그거 말고 서플러스, 뭔가 잉여금을 하나 또 하나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걸 한번 내가 굴려볼게. 이걸 굴려서 이게 진짜 많이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 채권으로 갚지 않아도 되잖아. 이 서플러스가 내가 열심히 액티브 트레이딩 해가지고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부채 생활할 때 이만큼이 결국 뭔가 도움을 줄 거 아니야? 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뮤니제이션 하긴 하는데 서플러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열심히 굴려가지고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이뮤니제이션 했던 거에 보태주면 되잖아. 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것과 이뮤니제이션 하는 것을 마련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아예 자체를 서플러스를 따로 별동대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말 뜻은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별동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도 추가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3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asset, present value of asset과 present value of liability를 비교했을 때 별동대를 추가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present value of asset이 더 큽니다. 왜? 서플러스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플러스를 액티브하게 운영을 해요. 열심히 이걸 굴려보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해요. 그게 successful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우리 부채 상환을 위한 코스트가 내려갈 거 아니야? 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코스트를 내려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머릿속에 또 하나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 이 서플러스 운영했는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 서플러스가 거의 제로, 디클라인 제로로 딱 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채권 트레이딩에 재능이 없구나. 오케이, 포기하겠어. 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서플러스가 제로로 딱 수렴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액티브 트레이딩 안 하고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원래 했던 이뮤니제이션으로 갑시다 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서플러스가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뭔가 successful 했어요. 그럼 코스트가 내려가겠죠. 그 대신 서플러스가 트레이딩에서 잘 우리가 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겠죠. 조금 더 위험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호라이즌 매칭. 뭔가 기간을 매칭시켜보자 라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회사에서 자주 후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후임이 저한테 와요. 부장님, 지금 어사인 주신 거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만약에 금요일이라고 쳐봐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좀 중요한 모임 약속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야근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세요가 아니라 그러세요. 근데 아시죠? 지금 미래의 당신에게 지금 뭔가 다시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당신은 참 행복할 텐데 내일과 다음 주의 당신은 행복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요. 지읒대는 거는 미래의 나지 오늘의 내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칭과 듀레이션 매칭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얼핏 들었을 때 캐시플로우 매칭은 굉장히 스트릭트 하잖아요. 캐시플로우 딱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캐시플로우 부채들은 일단 전부 다 캐시플로우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채 상환들, 만기일이 얼마 안 남은 애들은 다 캐시플로우 매칭시켜서 내가 일단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 먼 미래에 있는 애들은 굳이 내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돼? 근데 신경은 좀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캐시플로우만큼 매칭시키는 신경을 쓰기는 싫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롱텀은 듀레이션만 맞춰주자라는 방식이 이 호라이즌 매칭입니다. 자, 그래서 숏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이 호라이즌 매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방금 제가 했던 예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나는 즐겁고 미래의 나는 뭐 지읒되든 말되든 상관없다. 그건 미래의 나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믿는 사람 한 명 없는데 한 명 있다면은
지금 미룬 일을 해낼 미래의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전 그 말 듣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의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하겠지. 자, 그렇다면은 4개를 설명드렸어요. 캐시플로우 매칭, 듀레이션 매칭, 컨팅전트 이뮤니제이션, 호라이즌. 당연히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얘네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오기도 하지만 비교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특성상, 미국 시험 특성상 따다다다다다다 외울 필요 없거든요. 중요한 것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캐시플로우, 듀레이션, 컨팅전트 이뮤니제이션, 호라이즌 매칭 이렇게 Y축에 있고요. X축에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니셜 펀딩, 돈이 그래서 얼마나 초반에 많이 필요한데 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뭐가 좀 리스크가 세냐 라는 방식이 있을 거고 expected return, 그랬을 때 만약에 성공적이라면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비교해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낮은 애들부터 보자고요. 낮은 애들. 자, initial funding, 가장 낮은 애들은 일단 우리는 캐시플로우 매칭 안 시키고 듀레이션만 일단 맞춰놓을게요 라고 한 애들이 일단은 가장 초반에 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 캐시플로우 신경 안 쓰고 듀레이션만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듀레이션 매칭이 이니셜 펀딩은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별동대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추가 펀딩을 했던 애, 걔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컨팅전트 이뮤니제이션이 하이스트. 그래서 펀딩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리스크 쪽 볼게요. 리스크 쪽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가장 리스크가 적을까요? 캐시플로우 매칭이 리스크가 가장 적겠죠. 캐시플로우 다 맞춰놨으니까. 자,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칭이 가장 로이스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이 낮고요. 가장 위험 높은 애, 뭔가 액티브하게 운영해서 설플러스가 망할 수도 있는 애 있었잖아요. 걔가 컨팅전트 이뮤니제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이스트. 왜? 얘는 액티브 트레이딩이라는 CF가 안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가장 리스크가 높다. 근데 리스크가 높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expected return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은 그 별동대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나중에 코스트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컨팅전트 이뮤니제이션이 expected return이 가장 높다.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하는 애가 있겠죠. 캐시플로우 매칭, 얘 같은 경우는 expected return이 가장 낮다. 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4개의 차이점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뮤니제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으로 저 챕터 2, 3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뭔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저 이뮤니제이션을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들이 챕터 2, 3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저랑 같이 계산 문제도 푸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 정도 개념만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접근 방식. 앞에서 얘기했던 방식은 우리가 뭔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운영해보자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야, 그거 말고, 부채 상환 말고, 그래도 픽스드 인컴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가 앱솔루트 리턴을 추가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때 어떤 방식이 있을까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CFA 입장에서는 뭔가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애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뉘앙스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CFA가 좋아하는 건 항상 메이저 부분은 패시브하게 하고 스몰러 부분은 뭔가 액티브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pure indexing입니다. pure indexing. 딱 봐도 뭔가 퓨어하다. 인덱싱을 퓨어하게 뭔가 듀플리케이트 한다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본드 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드 인덱스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드 인덱스 자체를 정말 퓨어하게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덱스대로 따라가 보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인덱스 트레이딩, 인덱스 같이 투자하게 된다. 포트폴리오의 턴오버 자체가 로우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 인덱스를 따라가는 걸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쉬울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인덱스 안에 굉장히 많은 채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떨 때 발행했냐, 언제 발행했냐, 얼마나 발행했냐. 채권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채권들도 채권들을 보게 되면 다 종류가 다른데 그걸 내가 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퀴디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주식처럼 채권들은 모두가 다 호모지니어스한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리퀴디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인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하냐?
0, 0. 액티브 리턴 리스크 자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퓨어 인덱스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퓨어 인덱스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예 액티브 리턴, 액티브 리스크 자체를 제로로 만들자라는 방식이 퓨어 인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퓨어 인덱스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이대로 다 똑같이 복제하기 힘들 테지만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리스크 팩터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얘랑 비슷하게 해보자. 그래서 동일한 리스크 팩터를 추구해서 인덱스 따라가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딱 들어도 뭔가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가 너무 미련합니다. Enhanced Indexing이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다 똑같이 따라하면은 이게 무슨 캐고생입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 두 번째 방식을 추구하는 게 Absolute Return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Pure Indexing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뭐야? 이거 내가 들었을 땐 이거 패시브 같은데.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가보자. 그래서 Enhanced Indexing이 나와요. 이거는 Modest 어느 정도의 액티브 리턴을 추구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인덱스를 따라간다라는 느낌은 줘야 되니까 우리가 채권을 배웠는데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던데 인덱스와 듀레이션, D는 일치시킵시다. 그래서 뭔가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 비슷하게 움직이게 합시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조금 미스매치를 시켜봅시다. 어떤 섹터의 비중이라든가 어떤 매추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미스매치 시켜서 나의 투자 뷰를 담아서 트레이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신 듀레이션은 일치시킬게요. 그래서 액티브 리턴을 내겠습니다. 라는 방식이 Enhanced Indexing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죠.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판서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다 흰색으로 써놓고 가끔 중요한 것들은 노란색으로 써놔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LOS 제목을 노란색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제 판서 중에 가끔 이렇게 노란색으로 등장하는 애들은 진짜 중요한 애들이다. 그래서 Enhanced Indexing, 듀레이션은 일치합니다. 인덱스와. 나머지 부분들이 미스매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액티브 리턴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Enhanced Indexing은 듀레이션은 일치 안 시킨다. 그러면 그건 오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듀레이션은 일치시킨다. 왜? Enhanced Indexing이 이런 거니까 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